최경영의 최강 시사. 내가 왜 대상이 아니지? 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기준이 건보료라고 하는데 그동안 사는 형편, 경제 사정이 변한 사람들도 있고 기준선 바로 위여서 탈락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88% 그 기준선 그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민 88%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두고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더 가진 사람들이 욕심내야 할 때는 아니죠. 그러나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냥 다 지급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또는 세금 낼 때 일괄정산했으면 어땠을까요? 국가로부터 이전 소득을 일괄 계산해서 세금 더 내야 하는 행복한 사람들은 추후에 더 내게 했다면 그동안 내수 진작도 하고 당장 그 돈 없다고 한국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불만도 없었을 겁니다. 형편 안 좋은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도 나 안 받겠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시행할 때마다 꼭 이런 사회적 불협화음이 나는 방식을 선택해야 했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고 이번이 벌써 5번째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논란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역사상 최고 천재로 꼽히는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무료인 콩 어플 또는 유튜브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에서는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일파만파 계속 번져가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파장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 나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뉴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아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사안들이 막 이제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팔로잉이 안 되면은요. 예, 사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많더라고요. 말이야? 네.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맥을 짚어야 됩니다. 네. 예, 일단 맥을 짚어보죠. 그래야 침을 놓죠. 상황을 정리하면은요. 예.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대검에 접수시킨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 초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4월 8일자 이른바 고발장입니다.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을 거쳐서 고발장 작성자인 이 조모 변호사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직접적으로 연루가 된 정황이 이제 드러난 건데요. 예. 정점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좌진을 통해 이런 게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고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넘겨주라고 지시를 했다. 다만 이 출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4월 8일 고발장이라고 말한 건 네. 뉴스버스에서 최초 보도된 4월 8일 고발장의 초안, 손준성 보냄의 그 고발장과 네. 이 고발장이 8월에 네. 정식 등록시킨 고발장과 일치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용이 흡사하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예. 실제로 구성이라든가 세부 문장이 거의 판박이 수준으로 유사하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인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메이저 언론사인 KBS가 보도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른바 손준성 검사가 예.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텔레그램 고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초안 형태로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이 됐고 이 정 의원이 이걸 다시 당무감사실을 거쳐서 실제 고발장 작성자인 변호사에게 연결이 됐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가 아직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장이 이제 거의 똑같다를 예.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경로는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이 어떤 경로든 제보자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이 법률지원단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점식 의원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고발로 들어가는 그 실제 변호사로 전달돼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예.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다 아직까지는 점선입니다. 그렇죠.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 확정된 그렇죠. 팩트가 아니에요. 추정입니다. 추정.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민동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모종의 경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새끼리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예. 저는 지금 상황에 어떤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예.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김웅 의원이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보자한테 내가 막 뭔가를 전달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 제보자가 그러면 그 제보자가 당에 넘겼는지 점점식 의원한테 줬는지 이런 거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점식 의원과 당시의 법률지원단 입장에서는 꼭 이 서류를 김웅 의원한테 안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김웅 의원을 통해서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가 부정되는 거냐면 손준성 검사한테 왔다는 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로를 발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혼란스럽게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선은 손준성 보냄과 김웅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웅은 미래통합당의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당 자체라고 볼 수 있고 이 행위를 한 고발 사주를 만약에 했다면 고발 사주를 당이 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발 사주를 고발을 네. 그냥 미래통합당이 최광욱 대표에 관해서 고발을 한 주도해서 것은 했다. 아무런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팩트예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지난해 8월에 검찰에 접수된 것도 미래통합당의 고발장이었어요. 핵심은 고발 사주를 누가 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가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청문회 할 때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변호사법 위반. 검사는 변호사를 알선만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알선만 해도 안 돼요. 알선만 해도 안 되는데 고발장을 써서 정치권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메바 아시죠? 아메바가 과학으로 가네요. 자가적으로 생식을 한 겁니다. 검찰과 정치권은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되는 점선도 실선도 아닌 거예요. 개별적인 거죠. 근데 검찰에서 기붕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의 그 행위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게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그게 고발 사주고 네. 그것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점선들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찌됐든 직접적으로 연루가 된 정황이 드러났고 언론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핵심을 잘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건이 누구에 의해서 생성이 됐고 초기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 측에서 이걸 규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핵심은 그겁니다. 예. 상황이 뭐 정점식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뭐 계획적으로 뭐 언론을 속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언론의 취재의 결과기 때문에 요 보도는 이제 요 보도가 갖는 의미를 이제 그렇죠. 짚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검찰에 의해서 생성된 그러한 정보냐, 손준성 검사가 이 보낸 건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검이 수사 중인 건데 네. 제보자라고 하는 이 제보자가 이 핸드폰을 지금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일부 보도를 보면은 대검이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이냐 아니냐, 그 손준성 보냄이 조작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부 보도에 나오면. 근데 이건 조작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공익 제보자의 어떤 공익 신고자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도 확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검 감찰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소식들이 있을 테니까 아마 그게 보도가 되면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넘어갔는지가 일부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최강욱 대표 관련된 고발,
그 의혹들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거는요. 작년에 예. 4월 8일자 고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예.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4월 3일자가 4월 3일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 4월 3일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요. 예.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명예훼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근데 4월 3일자와 예.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언론의 레이더에서 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요건 또 좀 그거는 이제 그게 그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총장의 심경 또는 사적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죠. 맥을 또 어떻게 짚어야 되냐면 언론이 이제 4월 8일 날 이제 고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4월 8일자 고발장에 검찰에서 와서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가서 뭔가 그 절차를 통해서 고발이 된 것까지 이르게 됐으면 똑같은 경로로 보내진 4월 3일 고발장도 그러한 취지와 의도로 보내진 거 아니냐. 이제 요렇게 가기 위해서 4월 8일 고발장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4월 8일 고발장의 맥락을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즉 이것은 검찰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은 그래서 4월 8일 고발장과 4월 3일 고발장을 분리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상황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4월 3일 고발장이 어디로 실제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거냐는 역시 이건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이 4월 8일 고발장이든 4월 3일 고발장이든 검찰에서 누군가 작성해서 보냈느냐 이게 규명되면 예. 마찬가지로 4월 3일 고발장의 문제도 같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보자가 핸드폰을 제출했다라고 하니까요. 대검 감찰부가 어떤 또 조사 결과를 내놓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건의 핵심은 사건이 초기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벌어졌느냐. 그게 네. 검찰에 의해서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대표를 뭐 고발했건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전정식 의원이 전달을 했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건의 그 말단 지금 누가 제보를 했느냐 또는 이게 정치 공작이 아니냐 이거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쪽에 집중을 해버린다는 거는 결국은 사건의 본질을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사건의 본질을 보기 싫어하고 사건의 말단에 아주 집중을 하면서 이걸 정치 공방화 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언론 보도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예. 어제 제보자가 이제 갑자기 2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JTBC에 내가 그 제보한 사람이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익명으로 물론 처리하고 음성도 보내지 않습니다만 내가 제보자고 김웅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을 내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의 제보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인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예. 보도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편의적으로 이 JTBC 제보자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뉴스버스 제보자. 예, 기자회견을 한 제보자 좀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지금 기자회견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진실성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분이 과거 이력이나 뭐 이런 게 어떤 것인지 뭐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인지. 근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방어할 이유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느낀 것 같고. 근데 이제 JTBC에 등장한 제보자의 경우에 이제 하는 얘기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이제 주장 김웅 의원이 대검 민원실에 이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해서 나는 왜 그랬지라고 의문을 가졌다라고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고발장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제보자는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결국 이 고발장은 김웅 의원 차원에서 김웅 의원의 차원에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 문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지금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들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발장이 4월 3일 고발장과 8일 고발장이 전달됐느냐 누구로부터 생산됐느냐 이 경로가 중간에 어디로 가느냐를 지금 짚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국민 시그널 면접을 했습니다. 우리 패널 중에 한 분이죠. 예, 김준일 뉴스톱 대표도 가서 맹활약을 하던데 어떻게 됐나요, 이건? 홍준표 의원에게는 주되게 이제 과거 여성 비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김준일 대표가 집중적으로 이걸 물었는데
2030 남성 지지율은 굉장히 높은데 여성들은 지지 안 한다. 돼지 발정제 발언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인식이 남아서 못 찍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은 의외였는데 홍 의원이 그렇습니다라고 쉽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쿨하네요. 네, 굉장히 쿨하게 인정을 했고요. 다만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뭐 주막집 주머라고 했던 발언, 예.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 이렇게 말한 것은 성희롱적 발언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예. 홍준표 의원이 막말이라는 비판은 수용을 하겠지만 이건 성적 희롱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반박을 하는 그런 풍경이 또 펼쳐졌습니다. 이건 뭐지? 기준이 다른가 봅니다. 막말과 예. 성희롱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기준이 예. 다른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홍준표 의원은 본인의 이제 강점인 최근에 이제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기초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차원인데. 예. 근데 홍준표 의원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대응을 뭐 어느 정도 한 축에 속해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주로 물어본 게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이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젠더 갈등 이런 거에 편승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뭐 4년 전에 대선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랬냐 뭐 이렇게 얘기하게 근데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위를 해야 되는지 근데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공약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된 그런 공약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짧아. 그렇죠. 언제나. 그렇죠. 예. 거의 이제 후보들도 사실은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예. 훨씬 더 거의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못한 것 같고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반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특히 이제 SMR 이 소형 원자료 모듈을 설치를 뭐 해가지고 지금의 탈원전 공약을 탈원전 정책을 극복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에다 그거 설치할래? 그렇죠. 네. 어디다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잘 대답을 못 구체적으로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할 말이 없는 후보였나 보다 애초에 약간 이런 인상을 주는 네, 그런 현상들도 그 벌어졌거든요. 핵심이 그렇게 안전하면 그걸 서울시내 한복판에다 설치하면 인정해 줄게. 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시도가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제 강점 약점을 일부 드러낸 시도인데 인기랄까 뭐 주목도는 높았던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생중계를 뭐 시청한 사람이 5만 명이라고 막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지지층에서는 이걸 좀 강하게 본 거죠. 예. 그럼 이게 실제로 이 후보들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실효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그런 행사이냐 이건 좀 의문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부음업을 시키고 관심을 모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일부 성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후보의 그 진주 우려원 관련해서는 네. 그럼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인데 그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예. 뭐라고 물어봤냐면 경남의 병상 한 개당 담당 인구수가 400명이었다. 근데 이 홍준표 의원이 경남지사 시절 때 진주 의료원을 폐쇄를 하면서 전국 평균 170명 정도를 상회하게 된 거다. 이 진주 의료원을 폐쇄를 하게 되면서 예. 이렇게 진중권 전 교수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좀 저는 동문서답 같은데요. 진주 의료원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골수 잡하고 절대 자신을 안 찍는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동문서답인 거죠. 그 기능을 진주 의료원의 핵심 문제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공공의료의 확충이냐 아니면 줄여나가는 거냐 뭐 그렇죠. 이런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기능을 이제 다른 의료기관에다가 이전을 해서 코로나19는 뭐 제대로 대응했다 이 답변을 일단 했었고 예. 그 답변을 하고 나서 이 좌파들이라서 이제 이렇게 질문한다 뭐 이렇게 간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예를 들면은 질문을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진중권 전 교수가 한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질문 자체는 김준일 대표가 더 이렇게 좀 그렇죠. 날카롭게 했어요. 사실 예. 김준일 대표한테 집중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의 공공의료 그러면 네. 다 이렇게 해산해 버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김준일 대표가. 디테일하게 잘 봤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좌파 이 공약에 반발하는 사람들 진주의료원 문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좌파고 네. 그 사람들은 애초에 날 찍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동문서답이죠. 네. 아니 근데 그래도 공공의료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죠. 답을 안 한 거죠. 답을 안 한 거기에 거라고 관해서 봐요. 지금 결과적으로. 답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답을 안 하고 진주 그냥 의료 문제 좌파다.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예. 가짜 수선업자 사건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에 송치됐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하고 현직 검사, 언론인 등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다만 그
배모 총경 있지 않습니까? 예.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은 불송치가 됐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를 계속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결국 이제 청탁금지법에 총액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에 네.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 이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입건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꼭 99만 원만 드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뇌물로 넘어가려면 대가성이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대가성을 확인을 못했다라고 지금 경찰은 주장하고 있는 거여서 예. 결국 자의적으로 이 100만 원, 300만 원 기준을 계산을 해서 경찰 출신만 빼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나오는 것 같고 여러모로 의문이 남습니다. 99만 원만 먹고 싶지만 9만 9천 원도 먹기 힘든 세상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언급할 거는요. 다른 사람 이름은 다 실명인데 예. 꼭 그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부부장검사. 그렇죠. 예. 이분 이름은 언론들이 다 익명으로 씁니다. 이게 한 번 나왔었지 않아요? 이 부장검사 이름이 또? 거의 안 나오고요. 거의 안 나와요. 어떤 언론은 나오고 어떤 언론은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인터넷 매체 정도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이저 언론에서 우리 깝시다. 네. 다음번에. 예. 메이저 언론은 거의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윤석열 전 총장 이거 정치 공작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뉴스 언박싱 여기까지 해야 돼요, 지금. 예, 민동기 기자,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간은 7시 41분입니다. 네, 최강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점차 전라도, 경남, 남해안 쪽으로 쭉 이어지다가 오후에 남부지방 일부와 대부분에 비 내리는 곳에 비가 그치지만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일까지 제주에 집중됩니다. 최고 120mm까지도 예보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주도는 오늘 오전 중 산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아침에 짙은 안개가 중부 내륙 곳곳에 관측이 됩니다. 교통안전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구 26도, 광주 25도 등 예상됩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다음 주 초반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경 일부 남부와 제주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최강시사 출근길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도봉 지하차도 출구부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서행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부터 정체가 시작돼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 내려갑니다. 또 북부간선도로는 묵동나들목부터 월릉분기점까지 양방향으로 답답합니다.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인천 방면으로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 부근까지 교통량 늘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자유로에서 김포 부근과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서 이들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여당은 참여연대 등과 카카오 확장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 열었고요. 토론회에 직접 참여한 이동주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주입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어떤 독과점적인 영업 행위가 있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네. 이게 어떤 이 네이버나 카카오 관련해서 규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어떤 독과점적인 횡포가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직접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 현장 의견들을 좀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카카오는 SNS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예. 방대한 양의 그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 선물하기라든가 쇼핑,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헤어샵,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 카카오 택시, 예. 이런 각 분야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는 뭐 스크린 골프라고 하는 대표적인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예. 직접적으로 카카오 VX라고 하는 자사 가맹 사업체를 설립해서 진출하는 이런 좀 전방위적으로 단순히 이제 중개 서비스만 하다가 이제는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예. 제공하는 이런 사업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매우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본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뭐 위 상단에 올리고 그 소비자들에게 뭐랄까요? 소비를 유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독과점적인 행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사업을 다른 쪽으로 계속 확장한다. 이거 네. 자체만 가지고 규제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의 자유도 인정을 하지만 예. 그 영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자들을 경쟁에 배제시키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식의 어떤 과정이었는지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공정거래법상에서의 저촉이 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이게 마치 이제 예전에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사업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그 어떤 대기업의 자본과 사업이 확장하면서 생계 위협을 받는다면 사회 도덕적으로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국민들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세미나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주로 이제 그런 대기업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예. 골목상권 침탈 사례들을 좀 많이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갖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소상인들 사업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고 예. 관계 부처도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또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나 뭐 네이버 어느 정도로 지금 사이즈가 커졌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날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해외 법인을 포함해서 카카오 계열사가 총 158개가 돼 있습니다. 정말 엄청 많은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요. 예. 흔히 아는 뭐 이제 SNS를 기반으로 한 쇼핑이나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뭐 택시 호출 이런 서비스들요. 예. 이런 시장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은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최근에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해서 다양한 그 택시 호출 외에도 뭐 이런 그 전동 스쿠터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어떤 그 사업 확장을 하는 영역 안에 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하고 밀접한 부분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다양한 좀 사업을 하면서 스타트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만들었던 어떤 이런 솔루션 영역까지도 좀 진출하고 있는 좀 종합적으로 카카오가 대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재벌로 돼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그런 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소비자 또는 경쟁업체 또는 거기에서 납품하는 납품업체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무슨 네. 피해가 있는 건지. 네. 보니까 카카오 당하다라는 얘기가 그 토론에서도 좀 나왔는데요. 옛날에 아마존 당하다 뭐 이런 것처럼. 네네네. 예. 네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카카오가 그 메신저 사업을 통해서 모아진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갖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헤어샵 예약 서비스를 좀 예로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첫 방문 고객들한테 한 12% 정도 수수료를 물리고 재방문 고객들한테는 5%의 수수료를 물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카카오 헤어샵에 가맹해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첫 방문 고객에는 25% 정도의 수수료를 물리되 재방문 고객은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가맹 헤어샵 입장에서는 재방문 고객이 많이 늘수록 서비스가 수수료를 무료로 내게 되니까 이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소규모 헤어샵, 동네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방문 손님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이제 25%의 수수료만 더 커진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소비자들도 보면 그런 혜택들을 보고서 첫 방문지 위주로 검색을 해갖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 호출과 관련돼서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1,000원에 좀 더 빠른 콜 배치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뭐 5,000원까지로 일방적으로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한다면 5,000원짜리 배차 콜을 또 추가로 좀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중개만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가맹 택시를 유치를 해서 카카오티 블루라고 해서 이런 카카오티에 계약이 돼 있는 가맹 택시 업자들한테는 콜을 몰아주는 이런 또 의혹들이 좀 많이 실제적으로 좀 제기가 돼갔고요. 그건 공정거래법 그래서 이런 좀 다음 카카오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그 망 사업을 통해서 가맹 사업자든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그 당사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당한 수수료 인상이라든가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한 호소가 토론에서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안에 특히 이제 관련된 납품업체랄지 서비스 업체를 몰아넣고 그렇게 몰아넣은 다음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수수료를 점차적으로 올려서 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매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수익은 오히려 격감하는 그런 형태의 독과점적인 횡포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특히 골목 상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도 더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제 지금 오히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위기가 덮치면서 비대면 산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한 이런 수수료들 체계라든가 어떤 이런 계약 변경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플랫폼에 가입해갖고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계약도 체결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부당하다고 느끼면 시정 조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들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 좀 그런 제도를 저희 국회에서 정치권이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사회적 상생 분위기가 좀 더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산업이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사회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든가 이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이제 중소상인들하고 플랫폼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구를 좀 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입니다. 근데 대기업도 그렇고 여기에 이게 우리가 혁신하고 성장하는 방식인데 너무 지나친 규제를 해서 시장 자체를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볼멘 목소리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주가도 뭐 폭락할 것이고. 그런 어떤 저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어제부터 저희가 뭐 그런 다음에 카카오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 우리 목소리들을 얘기 좀 많이 듣고. 한 10초 남았습니다, 의원님. 근데 앞으로 저는 이제
혁신도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상생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는 방안. 예. 예. 감사하고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진동 나옵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는 만큼 땅을 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 아시나요? 입지만큼 중요한 토양의 질과 오염 여부, 오염 부지의 정화 책임이 소유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제 토양 환경 평가 제도를 이용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토양 오염에 대한 경제적, 법적 피해를 막아주고 정화 비용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양 환경 평가 제도. 이제 부동산 거래 전에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떤 노래든지 한 10,000번을 부르면 그 노래에 대해서 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안치미스를 저처럼 많이 부르고 다닌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2021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 사실 음반이 나온 지는 만 50주년이지만 라디오에서 제 노래가 나오고 한 거는 51년이 됐어요. 처음 그 노래를 발표한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졌든 간에 또는 그 노래를 되불러주지 않으면 노래라는 건 사실 오래 간다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쭉 보면 노래는 1년 가는 노래, 3년 가는 노래, 10년 가는 노래, 또 수십 년 가는 노래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욕심이 없는 노래, 사심이 없는 노래가 오래 가는 것 같고 김민기 씨가 아마 학생 때 그냥 스케치를 하다가 어느 수요일이 4.19 묘지 근처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잠깐 쓴 노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욕심과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역시 그 순수한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는 것 같고 가수 양희은 씨는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했고 어떤 이들은 자유를 갈망하며 부르기도 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폭넓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노래 속에 누구나의 청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억 KBS가 기록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제주와 전라도 일부 경남 남해안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그 밖에 전라도로 확대가 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의 전북 남부나 전남, 경남 남해안에 비가 그치겠지만 제주의 경우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 중에 특히 제주 산지는 호우특보가 발효될 만큼 많은 양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가물량 제주가 30에서 80, 많은 곳 산지로 120mm 이상, 그 밖에 비 오는 남부지방 5에서 30mm고요. 낮 동안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으로도 5mm 미만의 비가 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입니다. 서울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세종, 동해 27, 광주 25, 대구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1도 정도 떨어지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약간 덥겠고요.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보다는 주로 중부지방이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29도, 일요일 30도까지 오르면서 점차 이번 주말 휴일까지 대부분 30도 안팎의 더위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다음 주 초반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검찰이 여권 인사, 언론인들을 고발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그야말로 일파만파인데요. 예. 어제는 제보자가 직접 언론 인터뷰, JTBC 인터뷰하면서 김웅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 이진동 기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어제 JTBC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네요. JTBC의 네. 제보자는 뉴스버스의 제보자입니까? 저희가 JTBC 보도에서 예. 그분이 예. 뉴스버스에 알렸다 예. 이 얘기를 직접 하셨으니까 그분과 그분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 기자회견을 한 제보자는 네. 뉴스버스의 제보자입니까? 어떤 기자회견을 말씀하시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아니다 나는 라고 한 네. 예, 그 변호사 여성 변호사분이 있잖아요. 조모 씨. 그분은 저희가 이제 제보자에 대해서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공익신고가 돼 있고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맞다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명예훼손이 됐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닌 것을. 기자회견을 한 건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네, 기자회견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은 그 제보자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서 고발을 하겠다. 김웅과 다른 사람들을. 그런 내용으로 예. 입장을 어딘가에 하신 분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예. 네네. 예. 입장을 낸 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예. 그분이 인지 아닌지 예. 그리고 또 어제 그 방송에 나온 분과 그분이 동일한 건지 아닌지 저희한테 이렇게 알리신 분과 또 관계라든가 동일한 분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들 자체가 그 제보자를 알 수 있게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은 안 했고 그냥 SNS에 본인이 네네. 아니다. 네. 저를 공익신고자로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겨냥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도는 어떤 또 다른 분인데 그분과 이분이 같은 분인지는 말할 수는 또 없고 밝힐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 쓴 분이 저는 이제 어떤 분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쓴 글들은 다 개인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더 예.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페이스북 내용 전에만 들었고 예. 사실 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 있다 이렇게 전에 들었고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안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시는지요? 정치적 공방이 되고 있고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캠프도 그러는데요. 정치 공작적인 차원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사건 진상 규명의 길이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대검 감찰에서 사실 휴대폰 그 제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포렌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상 규명의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공세보다는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상 규명의 핵심은 결국은 검찰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경로가 중요한 거고 예. 넘어간 내용, 고발장의 내용 그리고 이게 실제 고발이 됐느냐, 실행이 됐느냐 예.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냐.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왜 한 명이 했느냐 여러 명이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했느냐 이런 사건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그 단계별로
하나씩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명이 했느냐 여러 명이 했느냐와 관련해서도 고발장이 사진으로 찍혀서 이렇게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도 지금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네.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그 검사들이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외부로 이렇게 출처가 드러나는 곤란한 자료들 같은 경우 주고받을 때 이 자료에 그대로 보낼 때 자료를 그대로 보낼 때는 식별 정보가 담길 수 있으므로 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위 아래를 자르고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문서 저장을 할 경우에는 컴퓨터에 이게 흔적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장하지 않고 바로 출력만 해서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컴퓨터를 포렌식해도 흔적이 안 나오니까 이런 식의 그렇게 파일을 전달을 외부로 이렇게 전달을 많이 한다고 저는 전에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자료가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 출처가 검찰이 되고 그리고 김웅원 통해서 미래통합당으로 갔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 또한 나가서는 안 될 자료가 나갔다는 걸 이렇게 반증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장 등 문건이 괴문서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들었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개문서라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언론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선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찍혀 있고 그렇죠. 그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면 그 대검 감찰에서 휴대폰 포렌식한 결과 손준성 보냄을 통해서 미래통합당한테 건너간 그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조작된 정황이 없다. 이렇게 결론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어요. 대검에서 그렇게 결론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고발장 작성자까지는 현재는 모르는 거지만 출처는 손준성 검사 내지 대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이 이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김웅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야당에 전달된 그 4월 8일 최광욱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이 4월 8일 고발장인데 그해 8월 미래통합당이 실제 최광욱 의원을 고발을 냈던 그 고발장과 판박이처럼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고발장을 재활용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최광욱 의원 고발장을 그 후에 전달된 걸 정정치 의원이 나왔는데 거기에다 누군가가 다른 통로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최초의 고발장 작성자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몇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은 만약에 검찰이 했다면 손준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윗선까지 해서 공모를 해서 같이 초안을 작성했을 수도 있다? 이게 조직적이 아니다. 지금 섣불리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닌데요.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 발박하는 논린 것 중에 하나가 4월 3일 날 아침에 나온 보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4월 3일 날 다 이렇게 모으느냐 이런 반박이 있었었는데요. 저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이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자료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자료가 만들어졌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4월 3일 나온 것도 들어갔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캡처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고발장 부분도 이렇게 나눠서 작성이 됐을 가능성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또 총선 직전이었단 말이죠. 4월 3일, 4월 8일이면. 그렇죠. 그 시점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니까 만약에 검찰이 보냈다면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겁니까? 그는 이제 나오는 걸로 결과물로 따져봐야겠지만 그 당시가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고발인들 자체가 비례대표 후보였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을 주려고 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손준성 보냄의 이 손준성이 진짜 그 검사 손준성인가의 여부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텔레그램 메시지에 담긴 내용물 보면 예. 고발장이고 캡처하면 증거 자료이고 또 하나 이제 실명 판결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볼 때 손준성 보내면 손준성은 법조인이라고 우선 봐야겠죠. 예. 법조인 대관에 그런데 수록된 인물이 26,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손준성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한 그 명이에요. 손준성 검사 딱 한 명이에요. 예. 그 이름은 그리고 예. 그리고 그 전달된 고발장도 윤캠프 쪽에서는 부인하지만 법조인들은 거의가 딱 보고 나서 거의 딱 검사 손신에 하고 이렇게 바로 평가를 하거든요. 검사 솜씨네. 예.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쓰는 어휘, 뭐 문체, 공소장에 나오는 문체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검사들이 쓴 어떤 특별한 이제 뭐랄까 문서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데 예.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캠프랄지 국민의힘은 뭐 그 보도를 한 매체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려는 전략인 것도 같아요. 인터넷 매체 말고 메이저 언론 통해서 제기하라. 독자도 네네. 많고 이런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제보자의 신빙성에 관해서 강하게 또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전형적인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데. 네네. 예. 그 인터넷 매체 발행인으로서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버스 이제 저 윤캠프 쪽에서 뉴스버스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예. 오히려 이제 취재에 응한 제보자 공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도한 저희 매체들을 매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그 은근슬쩍 윤 후보 편을 들고 있는 소위 이제 종이 매체들도 예. 이제 사건의 본질보다는 어떤 제보자 흠집내려고 하는 보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저희 뉴스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윤 후보의 부인 되신 김건희 씨 단독 인터뷰 나는 줄리가 아니다 이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 윤 후보가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인터넷 매체에 나왔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거야말로 윤 후보 쪽에서는 정치 공작, 그러니까 공작적인 보도거나 뭐 기획적인 보도가 아니라는 걸 윤 후보가 제일 잘 안 주지 않습니까? 부인이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랄지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뉴스버스의 보도를 배척할 만한 그런 팩트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소극적으로 저는 인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인정을 했다. 예. 예. 그런 어떤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나왔다면 전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저희 뉴스버스 보도 그리고 김웅 의원에 쏠린 의혹들에 대해서 명시되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수사정보 정책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정당한 일, 평소에 하던 일을 총장 차장에게 보고를 하지 그 외의 일은 모르죠. 저는 모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외의 일이 이 일일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일, 이 일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혹시 손준성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을 열어놓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윤캠프 내부에서는 좀 법률 지원단의 이제 법적 검토가 미리 이제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죠. 예, 특히 윤캠프에서는 검사 출신들 법조인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이제 제보자가 공익 신고를 하고 저 이제 휴대폰을 대검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 기자회견은 그 후에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적 검토 과정에서 제보자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렇게 표시된 캡처 화면이 조작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이런 원본으로 드러나면 증거가 나오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메시지 발신 주인공이 손준성 검사라는 게
입증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본 거겠죠. 저는 이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 수사정보정책관이 다 보고하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선을 그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4월 3일 고발장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본인과 배우자 측근의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스스로 이런 고발장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전달해서 이걸 고발을 사주를 했다면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이랄지 무슨 언론인과는 다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윤 후보의 개입 정도, 그다음에 네. 이제 검찰총장이니까 그 명시적 지시나 묵시적 지시 그리고 암묵적 무기인 등등 이런 개입 등이 있었다면, 예. 그 아까 그런 어떤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 그리고 피고발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이런 걸 볼 때 검찰권을 사익을 위해서 남용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예. 한번 피고발인들 몇 명을 한 번씩 따져보면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예. 최강욱, 황희석 그리고 MBC 검언유착 보도한 기자들 그리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보도한 기자들이에요. 이들의 이제 주장들이나 어떤 보도 내용이 예. 맞고 틀리고 이걸 따지기 전에 다 윤석열 내지 윤석열 가족을 비판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을 야당이 넘겨서 고발을 시키려고 한 게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수사권을 이용한 보복 시도이고 검찰권 사유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윤석열 전 총장이랄지 손준성 검사가 그 큰 소리 치는 거는 혹시 한 며칠 동안 컴퓨터를 대청소해 놓고 손준성 검사가 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냐. 고발장을 검찰 내에서 작성했는지 디지털 자료들이 남겨져 있지 않고 다 청소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건 진상 규명 등이 이제 진척돼봐야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감찰이 진행되면서 뭐가 증거가 나오고 예. 이런 건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예. 분위기상 볼 때는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좀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자료로 이렇게 캡처된 양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저는 PC에서 흔적들이 나오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보자가 제출한 그 휴대폰만으로도 그게 만약에 그 휴대폰에 손준성 보냄이 어떤 조작이 없었다면 그게 확정적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범죄 혐의는 입증된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군다나 이제 수사를 그러니까 감찰에서 수사 단계로 진척이 돼봐야 알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작성을 누가 했느냐 예. 이런 이제 출처 문제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지시 여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된다 안 된다 지금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다. 자칫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그 뉴스버스과 관련해서 뭐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의도해서 이런 보도를 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은. 네. 관련해서 그거를 명백하게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보도에 보시면 팩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들도 제시가 돼 있고 예. 소위 증거를 대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또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저희들이 내놨고 예. 그러면 이렇게 팩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지 진영하고 후보를 봐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부 언론도 지금 사실 팩트보다는 자기들 희망사항에 기울어가지고 이렇게 팩트를 오히려 팩트의 본질, 팩트가 가리키는 본질이나 방향 이런 거를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후속 보도는 혹시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치열한 탐사 보도를 하긴 하지만, 예.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인력 한계도 있고 해서, 그렇죠. 시시각각 나오는 이렇게 속보는 따라가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그 속보 보도는 이제 큰 언론사에 맡기고, 저희들은 이제 줄기를 따라가면서 더 짚어야 할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맥을 짚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할까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제 윤 후보뿐만 아니라 예. 여당 후보 검증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시겠죠. 그리고 뭐 예. 여권이나 뭐 이렇게 야권 가리지 않고 예. 정파적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고 저희들은 취재되는 대로 예. 다 보도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서 예.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해서 잘 알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여야 막론하고 이렇게 검증 보도 취재해 나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탐사 보도 하시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주 나와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이었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예, 김보엽의 눈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그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 구도가 아주 뭐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출렁이고 있죠. 예.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원톱이었다면 이제는 홍준표 후보와 양강 체제. 양강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양강 체제에 이미 들어섰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여기에서는 간혹 홍준표 후보가 앞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바깥으로 윤 후보를 따돌리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그 전체적으로 여야를 통틀면 양강이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근데 보수 야권 적합도 조사로만 보면 보수 야권에서 누가 대선 후보로 적합하냐 하면 이제 홍준표가 앞서기 시작했고 근데 또 그게 복잡한 게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보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격차가 과거에 비해서 확 줄었죠. 그것도 그렇고 양자 대결을 하면 여전히 또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지금 여권의 1위보다는 좀 윤석열 후보가 나은 것으로. 근데 이제 양자 대결의 가능성에는 조사는 추세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그만두던 때 굉장히 고공 지지율을 보이다가 이후로 결정적인 장면들에서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고 최근에는 정체 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미미했는데 국민의힘 입당하고 요새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무야홍, 돌돌홍. 무야홍은 홍준표 캠프에서 미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 돌돌홍은 야 이러다 돌고 돌아서 홍준표한테 가는 거 아니냐. 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라임을 꽤 잘 만들었네. 홍준표 후보는 추석 전 골든크로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처음에 듣기에는 황당했는데 그게 들렸었죠 그때는. 그렇죠. 근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네. 보수 야권 적합도 조사에서는 어쨌든 크로스가 일어난 건 맞으니까요. 이게 전체 지지율에도 곧 머지않아서 반영이 될 거거든요. 누가 홍준표 후보를 좋아하나요? 어떤 층이? 이제 오늘 두 후보를 거론을 했으니까 둘을 비교를 하면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강세입니다. 60대 이상 대구 경북 이쪽이 강하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의외로 민주당 성향,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즉 여권 성향의 지지세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20대 지지율이 좀 있어요. 20대 남성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이른바 중도 확장성은 홍준표 후보가 더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확장성은 더 있되 과연 이게 실제 표로 이어질 것이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투표에서. 양자 대결을 할 때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윤석열보다 나는 홍준표가 좋아라고 했지만 본선에 가서 민주당 후보 누가 결정이 되고 둘
홍준표 후보가 혹시라도 나왔다면 예. 그때는 내가 표를 줄 때는 나 홍준표는 좋지만 내 표는 이쪽이지 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확장성과 실제 그 표가 될 것이냐 이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 해석의 문제에 사실은 역선택이라는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선택 공방이 있었고 결국 이 무마를 하고 일단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는 했는데 예.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끝난 게 아니죠. 예. 예. 나중에 여론조사 막판에 할 때 본선 경쟁력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본선 예. 경쟁력을 물을 때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한 구조고 질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마 싸움이 한번 크게 일어날 겁니다. 뭐가 본선 경쟁력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세대별로 이렇게 뚜렷한 게 20대가 홍준표를 지지하고 60대 이상의 대구 경북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 세대별 이 뚜렷한 거는 참 특이합니다. 예. 그게 해석을 해보면 예.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 과정 즈음해서 예. 젊은 대표 이준석 대표와 갈등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대표를 무시한다. 대표 패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홍준표 후보는 당시에 무조건 이준석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당의 어른은 이준석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요새 하는 말로 쉴드를 쳤거든요. 그 워딩은 참 좋았어요. 예. 예. 지금 당의 어른은 이준석이다. 이거는 예. 좀 낡은 표현이죠. 어른이라기보다는 최고 결정권자라든가 그렇죠. 당을 책임지는 자.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해야 되고 된다.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 이건데 당의 어른은 이러면 좀 낡은 표현이죠. 홍준표 후보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어떤 공약과 관련해서도 20대를 어필할 만한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 홍준표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한테는 뭐 저 사람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라는 게 뚜렷하게 안 보이잖아요. 공정, 헌법 가치, 망해가는 대한민국 살린다 이런 정도인데 홍준표 후보는 의외로 20대 남성층을 파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공정이라는 가치가 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다르게 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 경쟁, 오로지 시험, 능력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여기에 부합하는 공약들을 좀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법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었는데 아니다. 시험 한 번으로 판사, 검사 뽑게, 법조인들 뽑게 사실을 부활하자. 사실부활 운동을 벌이는 쪽이 꽤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학을 가는 제도, 수시 제도도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도를 공부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시험으로 과거처럼 수시 폐지하고 본고사든 예비고사든 시험으로 결정하자. 이런 얘기들이 젊은 층에 좀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무야홍입니까? 아닙니까? 조심스럽게 저는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권교체 민심을 등에 업고 있었는데 홍준표로도 되네? 라고 하면 사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보엽에는 김보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는 김호기의 사회카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부끄럽지만 경제 잘 모릅니다. 부동산 투자, 재테크, 주식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도 경제에 관심은 많아요. 경제를 알아야 우리 사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홍사운의 경제쇼를 챙겨 듣습니다. 진짜 시간 날 때마다요. 내용도 좋지만 홍반장, 홍사운 기자 매력 있습니다. 오후 4시 5분 홍사운의 경제쇼 응원합니다. 깬다. 확 깬다. 주진우 라이브는 시사 프로그램의 한계를 확 깬다. 깨는 시사, 깨어있는 시사.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어서 오세요. 네,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시간이죠.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 큰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 한 구절을 먼저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호기 교수님이. 예. 네. 인간이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착할 필요가 없다. 수백 마일의 사막을 절망 속에서 걸으면서 후회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연과 하나인 내 몸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내버려 두면 된다. 네 절망을 내게 말해다오. 그럼 나도 내게 내 절망을 말해주리라. 당신이 누구이든 또 어디에 있든 이 세상은 당신의 상상에 자신을 내맡긴다. 흥분하여 목이 쉰 야생 거위처럼 당신을 부른다. 사물의 가족 속에 들어있는 당신의 자리를 거듭거듭 소리쳐 알려준다. 예, 이런 시입니다. 미국의 시인인 메리 올리버의 야생거위란 시인데요. 예, 제가 이제 중간 부분은 빼고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기 위해 그렇게 착할 필요는 없다는 게. 네. 맞아요. 예. 뭐 착하게 살려고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연쇄 살인범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어지간하면 그냥 그 정도 착했으면 된 것 같아. 예. 제가 이제 이 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내일 9월 11일은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2009년 이 9월 11일 미국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렸습니다. 9.11 테러 추모식이죠.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당시는 부통령이었습니다. 예.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 시를 읽었습니다. 9.11 테러 희생자 가족들과 미국인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를 읽는 대통령 멋있네요. 예. 이 시가 소개된 대표적인 책이 파커 파머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란 책인데요.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용기.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꼰대가 될 수 있는 용기네요. 예.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파커 파머가 내놓은 대표적인 정치 담론이 마음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치. 예, 그래서 이 마음의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우리 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학에만 익숙한 한국 정치인들이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정치. 마음의 정치는 뭡니까? 이게. 이 마음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커 파머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썼던 이 알렉스 토크빌의 그 사상으로부터 좀 가져오는 것인데요. 이 파커에 따른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이 부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정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 추구 이전에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오래되고 고귀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정치가 이런 우리들의 감각이나 생각을 상실하게 하고요.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절박한 우리들의 생존의 요구를 무시한 채 편리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황폐화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내에도 널리 읽혀진 책인데요. 이 파커 파머의 이제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이 책에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예.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란 사실 이제 파머의 분석 대상은 미국이지만 뭐 미국이든 우리 사회든 아무 다른 나라든 다 우리 시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통한 자들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마음의 정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비통한 자들이라는 거는 분노한 자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파모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회 사상가들은 이 21세기 고도의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의 정작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엇인가에 쫓기고 피로하며 화가 나 있는, 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은 파편화되고 훼손되고 찢겨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머는 두 가지 이제 이러한 찢겨진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적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소비주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 물질주의?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희생양을 만들어서 타인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방을 악마화한다는 것이죠. 아, 댓글놀이. 그리고 이제 이것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파머의 표현을 글을 참 잘 쓰는 분인데요. 이 빌려오자면 파시즘이란 정치적 질병을 키우기도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너무 미친 듯이 댓글 달고 그러면 정신이 황폐해지고 본인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참, 그리고 정치가 그걸 오히려 또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 이제 부추기는 정치잖아요. 상승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마음의 정치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은 그거 좀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서 이 토크빌도 그런 주장을 했고 파머 역시 이제 그러한 토크빌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는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습관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말이 이제 마음의 습관인데요. 이 마음의 습관의 가장 핵심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자기 자신도 중요한 개인주의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또 혼자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주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창조적 긴장을 이루는 것. 이것이 마음의 민주적 습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창조적 긴장을 이루는 것.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창조적 긴장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속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마음의 민주적 습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마음의 민주적 습관이 곧 다름 아닌 마음의 정치입니다. 참 그 한적한 시골에서 아주 부자인 그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 놓고 햄버거를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사회와 엄청나게 큰 성곽 같은 집을 짓고 경원이 꼭 대동이 돼야 되는 남미 재벌들과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갑자기 그림이 떠오르는데 어느 정도 마음의 정치가 되는 나라라면 그런 뭐랄까요, 본인들이 고립되는 것 같은 그런 정치를 하면은 안 되겠죠. 뭔가 서로 간에 이질적이 돼버리고 한쪽 특히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회에서 고립되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스스로 고립되는 정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커의 마음의 정치가 설득력이 대단히 높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이런 정치, 마음의 치유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놓인 분들이죠. 이건 또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이들에게는 마음의 정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배부른 담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이것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까닭은 마음이 갖는 중요성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태도가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지 않지만 마음의 변화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바커 파머의 또 말을 하나 제가 인용하자면 마음의 연금술은 개인의 고통을 공동체적 연대로 나아가게 하고 개인 간의 긴장을, 갈등을 공공선을 향한 출구로 나아가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매력적이고 시민사회나 시민단체들은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제도주의자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말하니?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에서 보면,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참 좋은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너무 이상적이구나. 공허하네요. 이렇게.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칠레 출신의 시인이죠. 이 파블로 네루다 유명한 구절을 하나 제가 인용하자면 오늘 뭐 참 감미롭습니다. 함께 꿈을 꾸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함께 꿈을 꾸면 그게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함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우리가 뭐 급등한 아파트값 때문에 속상해하긴 하는데 함께 사는 현실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또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되고 뭔가 또 행동은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이제 파머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가장 이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정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치의 본래의 목적은 우리 이 모두의 삶,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공선을 위한 집합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본래의 의미를 사실 가질 때에만 그래서 우리 삶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권력입니다. 이 돈과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왜 가지려고 했어에 관해서 정말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돌려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너 왜 가지려고 했어? 그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뭐 이거잖아요. 근데 권력이나 돈 자체만 이제 우리는 추구를 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책의 본 미국 원어 제목은요. 민주주의의 마음을 치유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치유하기군요. 우리의 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런 어떤 그런 뭔가 이 상실되면서도 아프면서도 화가 난 이 마음. 이 마음을 제대로 좀 힐링하자는 것입니다. 치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좀 우리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 대선에 나온 정치인들이? 저는 그래서 5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뭐 유력 거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윤석열 전 총장, 홍준표 의원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인데 5가지인데요. 첫째, 검증은 하되 네거티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민주주의 잘하면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파머의 주장이기도 하죠. 이 세 번째는 과거를 성찰하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아주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파적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 이익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땅에서 저는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눴던 이른바 제도의 정치와 마음의 정치를 좀 이렇게 창조적으로 결합한다면 이런 메시지들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리시나요?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 청취자들은 너무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6616님, 아침에 너무 좋은 내용의 글을 듣게 된 운 좋은 날이네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2315님, 마음에 와닿는 말씀, 이 시대에 너무 와닿습니다. 대인다운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646님, 참 이 아침에 보석 같은 이야기 듣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옥이 연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에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창원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구급차, 경찰차 나와 있어서 1, 2차로가 전부 막혀있는 상태고요. 동창원 나들목부터 창원 분기점까지 4km 여파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송내 부근 갓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걸리고 있는데요. 소래터널 부근에서 송내까지 4km가량 밀리고 있고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 주에서 광암터널 부근까지 11km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 부근에서 부곡 나들목까지,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사이에 차들이 몰려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파트 청약 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예, 마음의 정치 이야기하다가 또 아파트 청약 제도 일부 개편 이야기하려니까 모두 전환이 참 힘듭니다. 저도. 예, 그동안 당첨이 힘들었던 무자녀 신혼부부, 1인 가구 청년 등이 혜택을 입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KB국민은행 박갑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금 달라진 제도가 청년층에게 당첨 기회가 좀 높아진 겁니까? 네, 간단히 이거를 좀 요약을 하게 되면요. 예.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민간 아파트에만 해당이 됩니다. 공공 아파트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같은 특별 공급 물량 중에서 그 안에서 30%를 추첨제 물량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 물량은 그대로 두고요. 특별 공급 물량 내에서 30%를 추첨제로 배당을 해서 이런 그 청약 기회를 좀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누군가에게 추첨 30%를 배당을 따로 했으면 누군가는 또 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100이라는 숫자는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합계는 이제 같이 동일하게 되겠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개선한 점을 좀 간단히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 특히 이제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지금 우리나라 가구 주택 유형 비율 중에서 30%를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들은 이제 소득 기준이나 뭐 자녀수 이런 거에 해당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청약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에도 다자녀 가구나 이런 분들과 경쟁이 되지 않도록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당첨이 될 수 있는 평형을 제한하긴 했습니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예. 그렇죠. 1인 가구니까 1인 가구 쪽으로? 예,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무자녀 신혼부부 1인 가구 뭐 이쪽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맞벌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 소득 기준을 상회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이분들 또한 이제 청약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그 소득 기준을 없애고 배제하고 이제 자산 기준 3억 3천만 원 이하면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그 내용까지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별 공급 내에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계층의 참여를 좀 30%까지 배정하면서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 계층의 수요가 많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정부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전체 가구 유형 중에서 30%를 이미 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예. 뭐 대기업에 근무하든 뭐 이런 사항을 가정할 경우에는 예.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이 뭐 예를 들면 뭐 각자 5천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금방 1억 원을 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사실상 그 어찌 보면 그동안 좀 그 구간에서는 대우가 없었던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청약 제도 하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기대책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0대 이상 그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왜 이렇게 청년 측에 집중하느냐. 우리는 네네. 무주택을 그렇게 오랫동안 20년 정도 했는데 네. 그런 어떤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뭐 일종의 불만, 반발 움직임이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예. 이미 이제 우리 40대 이상의 그런 무주택자분들은 똑같이 20, 30대 시절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을 또 무주택의 그런 서름을 이겨내면서 여태까지 견뎌왔고 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제 청약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40대 이상이 내 집 마련 더 절실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뭐 얘기긴 합니다. 다행히 이제 이번에 그 40대 이상이 주로 청약하는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종전과 똑같이 이런 청약 가점제 내용은 이제 유지됐다고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에는 특별 공급 내에서의 그 자체 내부에서의 조정이라고 보게 되면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서 40대 이상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다.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근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어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 영향은 없습니까? 우선 뭐 심리적인 영향은 1차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 30대가 이제 청약에서 뭐 사실상 배제되는 이런 계층들이 대출을 이제 뭐 영꿀 대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의 상당 부분을 청약 시장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당장 그럴 만큼 또 물량이 좀 확보돼야 되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뭐 절대적인 또 물량이 많지 않으면 이런 또 그렇죠. 유인이 됐다 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뭐 한계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찌됐건 기회를 넓혀서 청약 시장으로 좀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좀 개선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청약의 기회를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예,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처럼 높은 가격에 일단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그 박 의원님은 지금의 현재 서울 수도권 가격을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솔직한 심정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입니다. 너무 올랐다. 너무 올라서. 근데 사람들 마음이 이제 너무 오르니까 무주택자들은 더 마음이 조급해졌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주식처럼 꼭지에 또 이분들이 잡으면 안 되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청약까지 뭐 충분히 좀 기다리고 신도시 건설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뭐 기간이 있다. 좀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이제 청약제도 개편도 있었습니다만. 예. 우선 이제 일반 매매 시장에서 집을 마련하는 방법과 분양 시장에서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일반 매매 시장은 이제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유일하게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청약에 당첨되는 길입니다. 아직 이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유지해야 되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정부가 수도권의 3기 신도시 물량을 또 대폭 확대하고 나섰어요. 예.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 뭐 그 추가적으로 광명, 시흥 이후에도 여러 또 그 3기 신도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돼서 3기 신도시 물량이 이제 대략 1차, 2차 합치게 되면 한 35만 호 정도에 이릅니다. 신도시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런 물량들이 제때 좀 빨리 공급이 된다면 충분히 이 중산층 이하의 이런 분들은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정부에 또 추가로 좀 주문하는 것은 35만 가구에 만족하지 말고 기존에 확보된 이런 신도시 택지에 자족용지, 예를 들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나 공원 녹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하고 당장 시급한 주택용지를 좀 확대하게 되면 35만 가구가 아니라 뭐 한 50만 가구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런 식의 그 공급 물량 확보를 통해서 시장 안정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정책이 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전 청약을 적용을 하면 민간 분양에 이거는 건설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사전 청약에 참여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그 공공택지 매각을 할 때 사전 청약을 6개월 안에 실시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사전 청약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이행해야지만 이제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건설사들은 약간의 저 시장 상황이 또 이게 사전 청약까지 아니면 본 청약 입주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다소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시장 상황이 좋지만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나 이런 대폭 공급, 도심의 뭐 재건축 재개발 물량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게 되면 나름대로 또 10년 후에는 공급이 넘칠 수도 있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뭐 이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분양 가격이 최초에 이렇게 좀 추정 가격이 있는데 나중에 실제 또 분양 가격 차이가 났을 때 그런 뭐 당첨자들의 또 갈등, 불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 청약할 때 분양가가 확정되는 겁니까?
확정되진 않고 이제 추정 가격을 발표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어차피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이런 추정 분양가를 이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략적인 그런 분양가를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청약 때 분양가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차이가 커지게 되면 이제 당첨자들의 또 그런 갈등 문제, 불만도 있을 수 있어서 건설 시행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반대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해서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님 확보는 미리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뭐 지금 본청약까지 짧게는 뭐 2, 3년, 길게는 한 5, 6년 후에 본청약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현재 시점에서 사전에 그 수요를 또 지금은 상당히 또 인기가 높으니까 경쟁률이 뭐 수십 대 1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그런 청약 수요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미래의 사업의 그런 불안감을 오히려 또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괜찮을 수도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